문신을 배우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문신사가 되는 게. 굳이 뭐 그걸 몇 년 동안 할 필요가 있나. 짧고 핵심적이고 필요한 거를 배울 수 있는. 필요한 걸 배워도 실전에 나가면 결국 개인 간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술을 빨리 배워야지. 실력의 기준은 어떻게 보면 디테일적인 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디테일이라고 하는 거 요소 자체가 수백만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의 수, 이거를 누가 봐주느냐는 거죠. 결정적으로는 그런 문제를 먼저 파악하는 거. 파악하는 것부터 문제의 진단. 그 문제의 진단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경우의 수. 우리가 맞을지 우리가. 타투 스터디에서. 타투 스터디 육성 프로그램에서. 타투의 중심, 타투 스터디 육성 프로그램. 타투를 함으로써 내가 좀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면은 그 삶을 잘 살려면은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것도 빠르게, 빨리, 기술적으로 빨리 성장해서 그 자유를 좀 더 빨리 누릴 수 있을 때 누리는 게 맞지 않나. 혹시 저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네. 많이 알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소개를 드리면 전 주다스라고 하고요. 이번 마스터 클래스에서 합동 강사를 맡게 된 주다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시간 좀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간략하게 저희 이제 마스터 클래스가 뭐고 세미나가 뭔지, 왜 저희가 이렇게 세미나를 해야 되는지부터 좀 간략하게 개요, 그리고 이제 이 마스터 클래스의 교육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안에서 질의응답이 물론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뭐 개인적인 질문도 괜찮으시고요, 포괄적인 질문도 괜찮고 뭐 편하게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좀 가볍게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먼저 목적이랑 교육과정 기대 효과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교육에서 미처 교육받지 못하는 실전에서 무수한 경우의 수와 노하우 등을 참관 실습을 통해서 훈련함으로 기초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움과 동시에 남들보다 더 빠른 경쟁력을 갖춘다. 말은 어려워요. 근데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이 양성교육을 지금 충분히 긴 시간을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좀 짧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 안에서 실전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이걸 저희가 일일이 다 여러분들한테 짚어드리고 해드리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겠죠. 그 부분들을 저희가 충족을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이제 양성에서 내가 기초나 이런 걸 다 배웠지만 실전에서는 생각이 안 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내가 양성에서 미처 완전히 체화시키지 못했던 기술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기술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끝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그걸 빠르게 습득을 하느냐가 사실 관건입니다. 근데 이걸 내가 미처 빨리 습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실무로 나가게 되었을 때 그때 막히게 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뚫고 이 실전에 완전히 내가 체화되고 녹아들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희가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되면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저 말고도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께서 여러분들 직접 상담을 하고 오리엔티어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직접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갖고 계신 문제점이 있으신지 이거부터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뭐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막히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디자인은 너무 훌륭한데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막히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굉장히 지금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 수많은 문제들을 많이 안고 계실 텐데 이것들을 저희가 직접 한 분 한 분 진단을 해드리고 그분한테 맞춤형으로 이 진단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방향을 설정하고 저희가 멘토링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실습을 통해서 문제점을 저희가 보완을 해드릴 거고요. 저희가 직접 참관 수업 및 저희가 보여드리는 쇼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한번 직접 이 대상자를 통해서 저희 기술이나 저희 작업을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공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개선을 해 나가서 여러분들이 또 대상자 실습을 하실 때 저희가 옆에서 붙어서 계속 케어를 해드릴 거예요. 실시간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이렇게 하심이 좋으실 것 같다, 혹은 디자인은 조금 더 이런 방향성이 좋으실 것 같다라든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막히는 문제가 있으시겠죠. 근데 우리가 실무에서는 내가 문제가 생기거나 막히는 점이 생기더라도 여러분들이 손님한테 죄송해요, 못하겠어요, 이러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는 말씀해 주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진단과 멘토링 그리고 참관 실습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면서 단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이 단계를 상승시킬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들의 이제 항목들이고요. 항목이 좀 많은 관계로 이 항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생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사실 우리가 양성교육이라든지 이런 실습 훈련을 하게 될 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얻고 가게 되는 부분이 완료가 되는 게 뭐 10%, 텐션이라면 30%, 부위별이라면 이게 각각 스킬별로 이 정도밖에 완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실전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시행착오로 습득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저희가 뭐 대단치는 않을지언정 그래도 오래 했던 친구들이고 또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빠르게 여러분들의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진단해 주실 수가 있겠죠. 왜냐면 저희는 이미 이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이 단기간 내에 이 문제점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게끔 저희가 하려는 게 최종적인 목표고요. 마지막으로 이 개요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양성을 교육을 하게 된 이유도 그렇고 또 양성뿐만 아니라 이 마스터 클래스를 계획을 한 이유도 사실 어찌 보면 동일한 이유예요. 저희는 너무 좀 돌아온 길을 걸어왔지만 여러분들은 좀 돌아서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결국 기술이라는 건 정해진 기술의 가지수는 정해져 있고 그 끝은 분명히 확실한데 사실 이걸 누가 먼저 빠르게 익히느냐 빨리 습득을 하느냐에 따라서 치고 올라가시는 속도와 그리고 내가 빠르게 안정화를 하고 또 내가 더 나아가서는 금전적으로서 내가 직업의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는 이 방향성 자체도 훨씬 더 넓고 빨라지시거든요. 근데 이 시기를 저희는 너무나도 앞당겨 드리고 싶었는데 그 고민의 해답이 결국에는 직접 저희가 옆에서 1대1로 봐드리는 게 제일 현명하고 빠른 방법일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 클래스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교육 방향이나 개요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전후 비교를 한다면 처음에 참관을 하셨을 때 오셨던 이 학생분께서 수강생분이 딱 6주 과정 지나고 나면 이렇게 좀 바뀌셨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6주 과정을 통해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개선이 많이 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상 자료도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 제가 안타깝게도 제가 좀 살짝 기계치가 좀 있습니다. 여기 좀 잘 못 따라서 원하시면 이따가라도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좀 가볍게 이제 질의응답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어떤 가벼운 질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 당장 내가 뭐 잉크를 뭐 쓰는데 이게 내가 좀 막힌다. 뭐 브랜드는 어디 게 좋냐. 뭐 이런 가벼운 것들도 괜찮고요. 편하게 지금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거수 받습니다. 네. 네네. 블랙 앤 그레이를 할 때 화이트 잉크를 집어넣는데 어느 부분에 집어넣냐라는 질문이신가요? 보시면 이렇게 화이트라고 넣는 부분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게 좀 심화 장르로는 조금 다르기는 해요. 예를 들어 화이트 워시로 들어갈 때랑 일반적인 그레이 워시로 들어갈 때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먼저 좀 그레이 워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레이 워시라는 장르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레이 워시가 어떤 장르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정확한 정의. 그레이 워시가 희석 잉크 쓰는 건 알고 계시죠? 희석 잉크를 쓰면서 서양화 기법을 쓰는 장르를 다 블랙 앤 그레이 그레이 워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이 서양화 기법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으면 성립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희석 잉크 그레이 워시 잉크로 쓰는데 이레즈미 하면 그게 블랙 앤 그레이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사실적인 기법, 즉 서양화에서 쓰이는 이런 뭐 퍼스펙티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근법이나 이런 규칙을 사용을 하는 그림들을 통칭해서 저희가 블랙 앤 그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기법 자체가 굉장히 좀 소묘에 가까워요. 근데 소묘에 여러분들이 화이트 잉크를 찍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감을 하면 굉장히 많이 튀겠죠? 재료의 특성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많이 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써야 하는 부분은 가장 빛나는 하이라이트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림 자체를 배우시게 될 때
그림의 이 요소 중에서는 어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밝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중간 톤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어둠 안에는 우리가 뭐 이제 반사광도 들어갈 수 있고 다크라인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중간 톤은 뭐 한 7, 8, 6톤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밝음 그리고 하이라이트, 역광 뭐 이렇게 많이 생성이 되잖아요. 이 안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부분은 빛이 사물에 걸리면서 가장 밝게 빛나는 부분을 우리가 하이라이트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만 쨍하게 써주시는 게, 최대한 화이트를 좀 사용량을 좀 줄여서 써주시는 게 블랙 앤 그레이로서는 좀 더 세련되고 무드라든지 분위기 자체가 좀 있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재료의 특성의 차이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이건 좀 잉크의 농도랑 점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잉크 농도 점도가 애초에 희석 잉크라는 것 자체가 원액을 희석시켜놨기 때문에 농도가 굉장히 옅습니다. 점도도 굉장히 낮고요. 근데 화이트 잉크는 원액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을 때 농도가 확 튀어 보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셨던 이런 양감, 즉 부피감이라든지 이런 사실감, 이런 게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화이트를 쓰실 때는, 블랙 앤 그레이 쓰실 때는 최소한으로 가장 빛나는 하이라이트 부분만 내가 강조해주는 목적으로 쓰겠다 라고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제 처음에 언급했던 화이트워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같은 농도로 진행이 되는, 엄밀히 말하면 컬러 장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화이트 비율을 굉장히 많이 늘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금 서론이 길었는데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궁금하신 점 더 있으세요? 네, 말이 겁나 많죠?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블랙 앤 그레이 장르를 되게 좋아해서 네네. 찾아봤는데, 좋은 블랙 앤 그레이 장르일수록 네. 매끈매끈하고 밀도가 높은 채색을 많이 하는 걸 봤어요. 네네. 근데 그렇게 밀도를 높이려면 저는 바늘 자국을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 터치를 했었는데, 그러면 데미지가 확 올라오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혹시 밀도를 높이면서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찌 보면 심플한 답이 될 수 있는데요. 뭐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잘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걸 정말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데미지를 최소화하면서 한 번에 넣으셔야겠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좀 추구해 나가셔야 될 기술적인 지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반복적인 터치를 해서 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특히나 초급자 때는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사람 피부라는 건 견딜 수 있는 한도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잘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내가 빨리 체화시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침습 구간이라고 하는 영역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침습 구간 어디라고 양성 때 배우셨죠? 배우셨을 텐데. 우리가 침습 구간, 그러니까 착색이 되는, 직접 찔리는 위치 자체는 피부에서 이제 표피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기저층, 그리고 그 진피에서 가장 윗단에 있는 유두층, 이 두 구간을 저희가 침습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윗부분은 다 이제 표피에서 윗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피세포라 그래서 뭐 이제 순서대로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극층 막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이 세포들은 살아있는 세포들도 있고 죽어서 떨어져 나가는 세포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탈각도 빨리 되고, 그 위치들에 새겨지면 영구적으로 남아있지는 못하게 됩니다. 근데 또 살아있는 세포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상피세포들이 상처를 많이 받게 되면 피부 자체에서 면역과민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 이제 삼출액, 즉 진물이 좀 많이 나온다든지 모공이 많이 붓는다든지, 그리고 뭐 이제 피부 자체에도 붓기도 훨씬 많이 붓고, 이러면 피부 저항값 자체가 굉장히 좀 높아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생겨요. 내가 들어갈 때 피부 저항값이 커지는 만큼 한 번에 안 들어가는 현상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더 깊게 넣으려고 하게 돼 있죠. 한 번에 넣으려고. 그럼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침물은 더 많이 나와요. 더 안 들어가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딱 그 손님 피부의 컨디션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도 중요하고요. 내가 한 번에 지금 잘 찌른 게 맞나, 그리고 진물이 최대한 좀 적게 나오는 게 맞는지, 이 기술적인 값을 먼저 빠르게 체화를 하시려면 일단 최대한 이 손님께 좀 기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정말 잘 들어가는 감각이라고 하는 걸 내가 빠르게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이건 좀 너무 추상적인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좀 안 하려고 하긴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칭을 좀 크게 하시고 내가 작업을 했을 때 딱 닦았을 때 그냥 내 눈 육안으로도 잘 들어간 부위가 있고, 그리고 회복을 했을 때 그 부위가 굉장히 깨끗하게 잘 들어가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감각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감각대로만 내가 계속 앞으로 넣어야겠다. 이렇게 계속 반복 체화를 하시는 거죠.
그 감각을 익히시게 되면 그 감각대로만 내가 손이 움직이기 때문에 한 번에 빨리 밀도를 높여서 칠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좀 되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데미지 없이 잘 넣는 게 제일 좋지만 이걸 좀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면 이런 좀 내용이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을까요? 네. 네. 바늘 자국이 많이 나지 않나요? 바늘 자국이라는 건 그냥 내가 많이 촘촘하게 메꿔 놔야 없어지는 거예요. 바늘 자국이 많이 난다라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내가 촘촘하게 칠하지 못했기 때문에 잉크가 뭉침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든지 아니면 내가 그 해당 부위만 너무 강하게 찔렀기 때문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색이 떨어져 나가서 바늘 자국만 남아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술적인 게 해결이 되면 방금 이 상황도 해결이 되기는 하세요. 만약에 내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색이 애초에 뭐 떨어져 나간다거나 회복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없을 거기 때문에 뽀얗게 남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좀 밀도 있게 애초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우는 이런 패킹 스킬이라든지 쉐이딩 스킬 있죠? 이걸 내가 정말 기초를 잘 체화를 했다면 정말 빵빵하게 밀도를 유지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질문 있으실까요? 뭐 그냥 편한 질문 다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네. 작업자가 다른데 매그넘으로 치는 사람도 있고 바늘 라인 바늘로만도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네. 이게 서로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매그넘으로만 면을 치는 분들도 계시고 라인으로 또 면을 치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장단점 일단 라인으로 하시게 되면 속도가 조금 더 빠르게 나오기는 합니다. 이건 좀 사람마다 느끼시는 게 좀 다르실 수는 있는데 라인으로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 전체적인 작업 공정이 좀 속도가 빨라지기는 해요. 전체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단위 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패킹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갈 때는 당연히 매그넘이 훨씬 빠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전체 공정에서는 쉐이딩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훨씬 많죠. 근데 그 부분들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소묘선이나 이런 선적인 부분에 좀 의지를 많이 하시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훨씬 더 공정 자체는 훨씬 더 빨라지죠. 단점이라고 한다면 발색면에서 좀 당연히 고르고 뽀얗다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블랙 앤 그레이만이 갖고 있는 이 무드감이 좀 많이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매그넘의 사이즈에 따라서도 다르고 라인의 사이즈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매그넘을 쓰시게 되면 확실하게 넓은 면적이라든지 고른 부위를 일정한 톤으로 정말 균일하게 색을 칠한 것처럼 패킹하는 데는 당연히 매그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무거운 무드를 좀 연출을 하고 싶다. 무게감이 있는 기술적으로 높은 경제를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매그넘을 쓰시는 게 맞기는 합니다. 대신 라인을 쓰시게 된다면 내가 특정 원하는 장르적 무드를 내신다든지 요즘으로 치면 뭐 이제 감성 타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도트워크를 많이 활용한 기법이나 라인워크를 활용한 쉐이딩 방법이라든지 굉장히 많겠죠. 이런 내가 특정한 무드를 원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좀 크게 작용하실 수도 있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좀 속도겠죠.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대신 이 라인의 좀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것도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싱글 라인 아니라든지 뭐 3라인으로 쉐이딩을 하신다고 가정을 하셨을 때는 좀 아무래도 속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 이제 좀 섬세함이 될 수 있겠죠. 매그넘은 결국에 넓은 붓바늘을 이제 넓은 붓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에 이 가장자리에 해당하는 엣지 부분 이 끝바늘을 활용하는 게 아무래도 좀 스킬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체화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실 수 있는데 라인 바늘은 말 그대로 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패킹과 동시에 이 디테일까지 잡는데도 굉장히 좀 용이하고 처음에는 접근이 좀 쉽다라는 장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장단은 서로 있지만 상호 우열 관계는 없다. 저 어느 쪽이 낫고 어느 쪽이 나쁜 방법은 아니다라고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결되셨나요? 네, 또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키가 그렇게 작은가요? 뭐 이런 것도 상관없거든요. 네. 눈동자라든지 콧구멍 같은 데에서 했을 때 당시에는 좀 클리어하게 잘 보이긴 했었는데 네네. 이제 아물고 나서 사진을 봤을 때 여기가 좀 뭔가 흐리멍텅한 느낌이 네네. 들더라고요. 눈동자 작업하셨을 때. 눈동자 하이라이트 부분
네네. 그거를 뭐 흰색 그런 잉크를 넣어야 되는 파인트 넣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좀 기술적으로 뭔가 조금 잘 해석해서 그렇게 꾸미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따로 있는지 좀. 일단 말씀으로만 이제 제가 전에 들을 때는 뭐 이제 좀 더 이 화이트를 넣으실 거라면 좀 단단하게 넣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정말 이렇게 솔리드하다고 하죠. 밀도가 정말 빵빵하게 화이트를 넣어주시지 않으면 그 본연의 밀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색감이 안 나오거든요. 이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지만, 가장 좋으신 건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들으시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이건 저희가 직접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좀 꽤나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지금 제 작업물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회복 상태가 이렇습니다만 어떤 게 문제일까요는 직접 보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리고 그때마다 미묘한 이유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아서 그때그때 좀 정확한 판단을 내려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방금 주신 질문에 그냥 말로만 조금 더 제가 해답을 드린다면, 블랙 잉크랑 화이트 잉크랑 근본적으로 되게 다른 게 있어요. 이건 컬러 잉크들도 포함이 되는 얘기지만 조금 바꿔 말하면 채도랑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 사람 몸 피부보다 채도가 밝은 컬러는 정말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면 그 색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블랙이라고 하는 어두운 색깔은 가장 채도가 낮은 색이기 때문에 사람 몸에 내가 조금만 밀도가 들어가도, 밀도가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그 보이는 색이 잘 보입니다. 왜냐면 너무 어둡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 피부의 채도보다 높은 색이 뭐가 있죠? 레몬 옐로우라든지 민트색이라든지 아니면 화이트라든지 이런 색감들이 있죠. 사람 피부보다 채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말 밝지 않으면 그 색깔이 본연의 색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그 색을 내가 연출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정말 좀 밀도감 있는 스킬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데미지 없이 깨끗하게 이 기저층부터 시작을 해서 요도층부터 시작을 해서 기저층까지 정말 빵빵하게 잡고 올라와주는 그 색이 정확하게 안착이 되지 않으면 화이트 색깔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둘째로 변색이 되기도 조금 더 쉬워지죠. 상처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기술적으로 극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눈을 그렸는데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흐리멍텅해 보인다. 뭐 예를 들어 내가 눈을 표현을 했거나 뭐 얼굴이나 이런 부분을 표현을 했는데 살짝 이게 왜 이렇게 그림이 뭔가 또렷하고 HD 화질 같지가 않고 흐리멍텅해 보일까라고 한다면 보통 외곽선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이 그림 전체의 외곽선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웃라이닝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눈이면 눈, 코면 코, 입이면 입, 얼굴이면 얼굴 다 각각이 외곽선이 다 정해져 있어요. 블랙 앤 그레이적 외곽선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뭐 그림자가 있으면 그림자 바로 옆에, 즉 블랙이라고 하는 다크라인이 있으면 그 바로 옆에 가장 강한 화이트 하이라이트가 걸리거든요. 그 라인을 굉장히 이제 화이트도 하신다면 3라인이나 싱글 라인처럼 굉장히 얇은 라인으로 날카롭게 정확하게 그 위치들을 잡아주시지 않으면 쉐입이 깨끗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 선명도가 떨어져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눈동자를 표현한다면 눈동자가 검게 표현이 되고 이 흰자위 있죠. 흰자위를 다 내가 하얗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 눈동자 바로 외곽선에 화이트로 굉장히 얇게 선 하나만 깨끗하게 따주셔도 굉장히 선정리가 깔끔해 보이면서 굉장히 선명해 보이거든요, 그림이. 이런 부분들도 좀 팁이 될 수 있겠죠. 네. 그 원액을 가지고 물로 희석을 하는 경우 아예 그래프 네네. 세트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어떤 부분을 더 사용을 하시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네, 저는 일단 기존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희석 잉크 장단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만들기가 쉽다는 거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용이성, 편리성에 있어요. 내가 만들기 쉽고 언제든지 이제 두고 뭔가 재고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비상시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때그때 내가 변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농도를 변형을 할 수가 있죠. 이 작업에는 원래는 내가 뭐 방울수로 계산을 한다면 2, 4, 6, 8 단계를 썼다면 내가 이번에는 1, 3, 뭐 4, 그 다음에 8 이 정도로 써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내가 단계를 그때그때 맞춰서 바꿀 수 있다라는, 사용자한테 맞춰서 바꿀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단점도 같이 관통을 합니다. 반대로 내가 이걸 능숙하지 못하다면 매번 농도가 좀 바뀔 수 있다 라는 게 가장 큰 좀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겠죠. 반대로 제품 같은 완제품들은 이게 또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항상 언제나 일정한 값의 농도를 얻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딱 나한테 맞는 이 완제품
이 희석 잉크를 찾게 되면 그것만 사용을 하셔도 항상 좀 높은 만족도를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좀 장단이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착 자체도 조금 더 좋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사용자가 직접 이제 잉크 원액이랑 물이라든지 증류수 같은 걸로 희석한 것보단 직접 잉크사에서 본인들의 이제 잉크를 희석하기 위해서 쓰는 믹서라든지 이걸 사용을 해서 희석을 하는 게 훨씬 더 좀 더 잉크 입자가 좀 고르게 되겠죠. 그래서 잉크에는 뭐 농도도 있고 점도도 있기 때문에 잉크 자체의 이제 농도라고 하는 건 진하냐 연하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점도라고 하는 건 이게 묽냐 아니면 찐득하냐라는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점도가 높으면 컬러 잉크는 공기 중에 노출을 시켜놓으면 금방 말라버리죠. 근데 보통 대체로 점도가 진한 것들이 농도도 진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슈퍼블랙처럼 이 초급자가 사용을 하기에는 사람 몸에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 잉크 입자 자체가 너무 이제 두껍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엄청나게 단단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주입하기가 되게 어려운 단점이 있고요. 다이나믹처럼 묽으면 이제 농도 자체는 훨씬 더 좀 연하지만 막상 들어갈 때는 굉장히 소프트하게 잉크 입자가 고르고 뽀얗기 때문에 잘 퍼지고 잘 들어간다고 느껴지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어서 이런 미세한 차이까지도 고려를 하신다면 사실은 좀 이제 완제품을 쓰시는 게 좀 나을 수가 있겠죠. 설명이 굉장히 길죠? 네. 네. 제가 그 블랙그레이를 해보진 않았는데 네네. 프로덕트 하면서 인문의 포트레이트를 해봤거든요. 네네. 약간 입체감이 전혀 없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네. 좀 더 입체감을 찾으시는 포트레이트요. 네. 우리가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느냐 아니면 부피감이 있는 그림을 그리느냐는 좀 방향이 달라요. 이걸 좀 먼저 제가 짚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사진처럼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 건지 입체감이 있다는 건 우리가 사진 같지 않더라도 되게 튀어나오게 사실 이 입체감을 만들어낼 수는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부피감을 다른 말로는 양감이라고 해요. 매스라고도 하죠. 이걸 표현하는 방법과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느 쪽이실까요? 양감이 있는 그림이요. 양감이 있는 그림을 그리시려면 일단 다크라인과 중간톤이 굉장히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어두움이 있으면 우리가 빛 방향이라는 게 있고 가장 이 사물의 가장 그 튀어나온 점, 굴곡이 가장 심한 점에 다크라인이 걸리거든요. 그 다크라인을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정확한 규칙대로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중간톤은 그 다크라인 위부터 쭉 올라가고 밝음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제 밝음의 영역을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쉽게 보시는 방법이 여러분들 그림 그리실 때 컨트라스트라 그래서 대비를 최대로 올리시면 블랙이랑 화이트만 남죠. 그죠? 그 화이트 영역이 밝음의 구간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밝음의 구간 영역까지 중간톤이 침범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아무리 중간톤이 많이 들어가도 밝음의 영역은 밝음의 영역대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톤의 영역 안에서 내가 얼마나 풍성함을 많이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양감이 좀 극대화가 되는 감이 있고요. 또 반대로 블랙 안에서도 이 다크라인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반사광이나 이런 부분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되게 밝게 표현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또 양감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두움의 영역과 밝음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직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경우, 뭐 그림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림 톤을 저희가 일상적으로는 10톤 정도로 보죠. 이 0톤부터 10까지 1톤부터 10톤까지 1을 가장 이제 화이트라고 보는 가장 밝은 톤이 되겠고 10을 가장 어두운 블랙이라고 본다면 밝음은 어디서부터 어디 톤일 것 같고 어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그 중간 톤은 어디까지일까요? 통상적으로. 네. 네. 4에서 오, 거의 비슷하셨어요. 보통 10단계로 나눈다면 가장 밝음, 이게 밝음이라고 하는 건 어두운 밝음도 있고 가장 밝은 밝음도 있잖아요. 그 톤을 1부터 3까지라고 많이 보고요. 그리고 4부터 7톤까지를 우리가 중간 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8부터 10까지 이 세 톤 정도를 우리가 가장 어두운 이제 블랙, 이제 어두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이 반사광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사광은 광자가 붙기는 했는데 어두움에 들어가요.
왜냐면 그림자 내부에만 생성이 되는 밝음이기 때문에 어두움이라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톤이 어느 정도 톤으로 표현이 돼야 될까요? 제일 밝아도 8톤인 거예요. 8톤 이상 밝아지면 오히려 양감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숙지를 하고 그리시게 되면 양감이 깨지지 않아요. 이게 이제 좀 입체감이 있고 두껍게 그림을 그리는 방법의 가장 좀 기본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적인 만약에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 경우에는 심플하게 컨트라스트만 많이 극대화해서 올려도 그림은 사실적으로 나옵니다. 이건 뭐 만약에 나중에 좀 클래스를 들으시게 되면 저희가 직접 보여드릴 수 있어요. 네, 도움되셨나요? 아, 좋습니다. 대비 효과를 컨트라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밝음이 가장 밝고 어두움은 더 어둡게 만드는 이 효과를 대비 효과라고 하는데, 이 대비 효과를 극대화시키면 되게 신기한 걸 좀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컨트라스트 극대화한 그림을 보면 정말 화이트랑 블랙밖에 없는데 그게 사진으로 보여요. 되게 사진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이거 사진이구나 라는 느낌을 딱 받으실 수 있는데, 정확한 부분에 어두움이 정확하게 들어가지고 밝은 부분에 정확하게 밝음이 들어가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림이 사실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그림이 사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양감이 도중에 깨지기 때문이에요. 부분적으로 양감이 깨져버리는 순간 사람 눈이 그걸 미묘한 걸 다 캐치를 해내기 때문에 뭔가 어색하다, 이질감이 든다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네, 마지막 질문 받고 저는 또 이제 다른 강사 선생님도 한번 이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말씀주세요. 혹시 리얼리스틱 실제 작업자분들은 전사를 어떻게 따시나요? 저는 네네. 작업 졸업 작품을 할 때 네. 전사로 땄었는데 혹시 네. 전사를 따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도 일단 손전사를 뜨고요. 저는 손전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도 제일 좀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아담 리버님 같은 경우 이따 소개해드릴 되게 리얼리스틱 작업자로 유명하시죠. 아담 리버님은 전사 안 따세요. 아예 그 필터, 포토샵 필터를 활용을 해서 광각으로 그냥 노출을 극대화시켜서 올리는 방법으로 그걸 그냥 직접 바로 뽑아내시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진짜 숙련이 많이 필요해요. 내가 이 그림을 이미 사진 자체를 굉장히 해석을 많이 하고 있고 큰 위치들만 내가 알고 있으면 된다. 즉 전사에 많이 의존하지 않는 상태가 돼야 가능한 기법인데, 이건 좀 수준이 많이 올라오셨을 때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제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겠죠. 이것도 말씀드려야겠죠. 아담 리버님이 쓰시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우리가 몸이 너무 편하죠. 전사가 너무 힘들잖아요. 일단은 내가 그 시간을 단축을 해서 작업에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둘째는 그 사진이 있는 그대로를 내가 직접 틀어지지 않게끔, 더 틀어지지 않게끔 있는 필터 자체로 뽑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위치 자체는 더 깨끗하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단점은 엄청 잘 지워져요. 이 전사가 오히려 많이 묻으면 많이 묻을수록 지워지는 게 훨씬 더 심하고 번지는 것도 훨씬 심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하실 때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 부분이죠. 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갑자기 전사가 다 지워져 버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숙련자가 되면 별로 그게 놀라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는 더 새로 찍어야지 라든지 미리 빠르게 이 부분들은 내가 다 따고 넘어가야지, 이런 설계가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파트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손전사 같은 경우에는 생각으로 더 안 지워집니다. 안 지워지는 특징이 있어서 좀 더 전사 보존율이 오래 가고요. 둘째로 내가 보는 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내가 보기가 너무 편해요. 그래서 생각외로 작업 속도가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훨씬 더 이게 좀 빨라지는 경우라고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업을 빨리 하는 편인데, 좀 속도가 빠른 편인데 그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손전사 때문이에요. 전사를 뜨는 과정 안에서 내가 그리는 공정을 내가 미리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되고, 한번 제가 체득을 해보는 거죠. 그 상태에서 찍은 다음에 작업이 들어가면 좀 거침이 없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도 좀 있을 거고요. 반대로 이제 필터를 뽑아서 하게 되면 단점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좀 남의 전사를 쓰는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은 좀 있으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그만큼 정말 많이 편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주 같은 작업을 하거나 그런 걸 할 때는 저도 직접 전사 안 하고요.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런 식으로 뽑아서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질문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아담 리버님 한번 모시면서 저희가 마지막 좀 인사도 같이 좀 드리고, 그리고 아담 리버님한테도 그냥 좀 간략하게 한두 질문만 좀 이제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또 저희 공정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해드리고 저희는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시고요. 아담님만이 잠깐 들어와 주세요. 가볍게 인사부터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블랙앤그레이 작업을 하고 있는 아담 리버라고 합니다. 네. 가볍게 아담 이모님한테도 그 질의응답 저희가 좀 시간 관계상 한두 분만 좀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질의응답인가요? 가볍게 한두 분. 작업하신 거 보면은 긴팔 큰 작업도 많이 하시는데 방금 설명 듣기로는 이제 아예 프린터로 뽑아서 하신다고도 들었는데 긴팔 작업할 때요? 네, A4 용지 사이즈가 넘어가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지. A4 사이즈가 넘어가면 네. 긴팔 작업할 때는 저는 전사를 다 안 찍어요. 그냥 부분적으로 완성해서 올라가요. 아, 따로따로 찍으면서 네, 완성하는 따로따로 거죠? 찍으면서 올라가죠. 소재를 좀 많이 넣다 보니까 일단은 포토샵으로 구도를 다 짠 뒤에 그게 어떤 게 들어갈지 다 정해지고 난 다음에 찍고 작업하고 그 다음에 찍고 작업하고 위에 찍고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보통 다 그렇게 해요. 네. 한 번에 다 전사를 찍어가지고 전부 다 물라인을 따고 작업하는 작업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네. 중간중간 이어지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잘 해야죠. 그거는 경험에 따라서 다 나오는 거라서. 이거는 근데 직접 제가 프린터를 뽑아가지고 그 수강생 몸에 제가 찍으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수업을 진행하게 됐을 때 말로 풀어서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거 네, 직접 제가 보여드리는 게 가장 빠르겠죠. 이 마이크 대용은 아 이거는 녹음되고 있습니다. 아 녹음되고 있어요. 또 한 분만 더 이제 좀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혀 없으신가 봐요. 가벼운 질문 다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저희 아담 리버 선생님께서 또 같이 이제 도와주실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만약에 선전사를 뜨면 이 크기가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몸에 내봤을 때 손님이 원하시는 크기? 저는 손전사예요. 그 손전사는 정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바로 자동 프린트 기계가 나왔는데 굳이 손전사를? 그 방법을 요약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손님이 만약에 호랑이를 한다고 쳐요. 그럼 손전사를 했을 때 손님 팔 크기보다 작게 찍히는 경우, 그런 더 크게 찍혀버리는 경우,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저는 손님 팔을 일단 사진으로 찍어요. 잘 자세에서 그거를 포토샵으로 합성을 시키죠. 좋은 크기로. 아 이렇게 찍히면은 완벽하다라고 싶을 정도로 합성을 시켜요. 그리고 프린터를 따로 뽑아요. 전사된 걸. 그거를 뽑아서 그 합성된 거랑 손님 팔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근데 좀 작아요. 그럼 크게 다시 뽑아요. 그걸 포토샵 합성한 거랑 거의 흡사하게 동안에 뽑았다고 싶으면 그거를 그대로 전사 프린터를 뽑아가지고 그냥 찍는 거죠. 저는 그렇게 사이즈를 재고 들어가는 편이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미리 그 손님 팔에 합성을 시켜놓고 정확한 사이즈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샘플을 토대로 전사를 찍어 나가는 편이에요. 뭐 일단은 저도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긴 한데 그 수강생분들의 피드를 제가 좀 봐야 좀 진단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일단은 되게 고급 스킬이랑 뭐 저희가 가진 노하우 가져가는 거 다 좋기는 한데 저는 솔직히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는 본인의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아무리 좋은 기술을 배우더라도 본인이 어떠한 스타일과 대중들한테 선보일 어떤 그 피드 구성이 계획이 안 돼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걸 배워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네임드라고 얘기를 하죠. 유명한 사람들 그 피드를 다 보면은
다 각자만의 색깔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의 스킬이 있고 본인 도안마다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로 인스타 피드를 계속 구성을 해 나갈 것이며 어떤 스타일로 해 나갈 것인지 그거를 먼저 정한 다음에 이 교육에 집중을 하시면은 되게 빠를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개인 수강생을 100명 이상 가르쳐 봤는데 저도 4년간 해오면서 근데 그 중에 100명이라고 치면은 지금 그래도 잘 나가고 있는 친구들은 한 5명에서 6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5명, 6명이랑 나머지 94명의 차이가 확연하게 있어요. 90명 이상 되는 친구들은 항상 특징이 장르를 계속 바꿔요. 그리고 자기 스타일을 못 잡아. 레터링 했다가 또 블랙 앵글에 하고 싶어가지고 인물을 또 공부를 하는데 일단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레터링 작업을 또 해서 올려요. 피드가 김밥 천국이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자기 정체성이 없이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자기 자리를 잘 못 잡아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지금 되게 저만큼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게스트 워크도 나간 제 제자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 자기 스타일이 확고해요. 그리고 자기가 정한 거를 절대 안 바꿔요. 만약에 자기가 동양풍으로 어떤 수묵화 작업을 컨셉으로 대중들한테 밀고 나가겠다라는 전략을 짰을 때 그거를 절대 바꾸지 않아요. 그거를 계속 밀고 나가지. 그런 스타일을 먼저 잡아 나가는 거를 전 도와드릴 것 같아요. 이런 고급적인 스킬들은 제일이 형이 잘 풀어주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스타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아티스트로서 얼마나 자기만의 제품으로 타투를 해 나갈 수 있는지 그거를 제가 잡아드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또 궁금한 거 있나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희 둘 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여기서 이제 들어오시게 된 분들 계신다면 저희는 너무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방식이 있고요. 또 이 아담리거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이 맥을 짚으시는 게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아담리거님만의 그 맥을 짚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둘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한테만 배우는 느낌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보시면 정말 그래도 여러분들이 항상 안에 갖고 계셨던 궁금증이라든지 이런 문제점 그리고 되게 힘드셨던 부분들을 좀 많이 털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